이 뭐 강세장이고 섹터 찾기, 종목 찾기에 에너지를 모읍니다만 매크로 시장 변수를 또 안 볼 수가 없죠. 이거랑 같이 움직이니까요. 머닝 전략과 포트폴리오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조금 조정받는 거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런 건가요? 뭐 FOMC도 끝났는데 FOMC는 좀 매파적으로 예상했는데 무난했다고 봐야 되나요? 다소 매파적이었다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네. 뭐 매파적이긴 했지만 이미 이 정도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 생각했던 거는 금리를 안 내린다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중간값 기준으로는 뭐 2번 정도 내려가는 걸로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점도표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생각했던 거하고 거의 유사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2번 중간값 인하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동결 주장한 사람이 7명이고 2번 인하 예상한 사람이 8명이기 때문에 다 제각각이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으로서는 이제 점도표만 가지고 향후의 어떤 금리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이제 파월의 발언에도 힌트를 어쩌면 당분간 기다리기 좋은 위치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좀 가끔 쓰긴 하는데 이 얘기는 한마디로 지금 금리 내리지 않고 당분간 계속해서 버텨도 경제에 별 문제가 없으니까 경제는 좋다. 근데 금리는 내릴 필요는 없다. 뭐 이 정도 메시지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당분간 이제 이 관세 여파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연준이 계속해서 지켜만 볼 것 같다. 이런 메시지고 이런 부분들은 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진 않아서 뭐 이렇게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로 지나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은 지금이야말로 정말 정치적 영향받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 중립적으로 발언을 합니다. 왜냐?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요. 그죠? 자기 얘기하는데. 트럼프가 차기 연준 의장을 조기에 임명해서 파월의 힘을 뺄 거라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현실화됐을 때 시장 또 충격, 노이즈, 그런 기간 동안의 어떤 연준의 스탠스 이런 게 노이즈가 되지는 않을까요? 근데 일단 그 공식적인 것으로는 어떤 그 규범을 위반한 만한 치명적인 어떤 사례가 있어야 이게 바꿀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긴 합니다만. 아니, 규범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파월이 어떤 그런 걸 어겼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법적으로는 아마 좀 제거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 이제 그 아마 영향력을 계속 축소하고 네. 좀 금리 내리도록 주변 어떤 그 다른 위원들을 좀 설득하려고 하는 압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냥 서로 각자 자기 이야기하면서 예. 갈 길 그대로 가는 지금의 기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9월에서 올해 2번이나 컨센이 형성된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죠, 대표님도? 예, 일단 그 시장에서 한 번 정도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시장이라고 하면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예. 지금에서 월가에서는 한 번. 아, 2번 아니고요? 예, 다음에 이제 그 투자자들은 2번. 네. 이렇게 좀 구분이 돼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 관세 협정이 7월 안에 추가적인 나라들이 관세가 이제 협정이 체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아마 10% 초반 정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 수준이 된다라면 연준에서도 이제 9월부터는 금리를 안 내리기도 오히려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협정이 아마 7월 안에만 종료가 된다라면 9월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습니다. 마침 코스피 3,000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아직 이제 진행 중이니까 악재로서의 영향력이 있는데요. 시장은 그에 보면 그렇게 또 거기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통계로 보면 원래 이제 미국 S&P 500 지수 기준으로 봐서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이에 준하는 어떤 이벤트가 터졌을 때 1개월 후에 어떤 S&P 500 지수가 오를 확률이 45%, 내릴 확률이 55%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얼핏 보면 이제 내려갈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최근에 2003년 이후로 좁혀놓고 보면 12번 중에 8번 오르고 4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오는 네. 그런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지정학 리스크가 터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사실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했을 때 그 미사일이 우리나라에 오는 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 자체보다는 유가죠. 유가가 많이 맞아요. 올라갔을 때에 네. 대한 경우를 걱정을 하는 건데 대부분 유가가 잡혔더라.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뭐 유가가 올라간 경우가 없진 않지만 잡혔고 만약에 예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지정학 리스크가 실제로 주식시장이라든가 경제에 영향을 줬던 예외적인 경우가 언제였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전쟁, 그거는 실제로 곡물 가격 올리고 네. 에너지 가격 올리면서 영향을 줬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국가도 아니고
이란은 많이 생산은 하지만 수출하는 곳은 중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수출 지표에서 의미 있는 영향을 주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만 아니다라면 영향은 크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만약에 본다라면 80달러를 넘어가지 않고 그 아래에서 조절이 된다라면 그렇게 크게 악재로 시장에서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서 뭐 80달러 가느냐 안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올랐다 내렸다. 최근에 S&P 500 지수 보면은 홀짝홀짝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올랐다 내렸다. 그러니까 네. 뭐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움직이다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사실은 외국인들이 매우 이달 들어서 공격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유가에 대한 불안, 지정학적 리스크, 또 원화 환율을 좀 움직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 개인들의 그 예탁금은 굉장히 늘어납니다. 대체적으로 시장의 수급은 강화되고 있는 거죠, 에너지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고객 예탁금이 어제 기준으로 65조 원 정도 되는데 네. 이게 가장 저점에서부터 27% 올라온 거고요. 그리고 네. 최근 저점에서부터는 21% 정도 올라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고객 예탁금이 저점에서부터 20% 올라갈 때 코스닥 지수가 30% 이하로 내려간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부분 30% 이상 올라갔고 많이 올라갈 때는 40% 이상 랠리가 6개월 동안 나온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예가 이제 2023년도 초반에 그때 고객 예탁금이 저점 대비 30% 이상 증가가 됐는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 보면 2차 전지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면서 네, 시장을 아예 끌고 그렇죠.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됐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또 2017년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예탁금의 증가가 20% 이상 됐다라는 거는 주식을 사겠다라고 흔히 얘기하는 어떤 큰 자금들이 들어왔다라고 보게 되고 이런 자금이 현재 주식시장에 들어온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의 움직이는 게 해외 쪽에 아주 강력한 노이즈가 있는 게 아니다라면 뭐 조정은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으면서 종목 장세는 좀 활발하게 이어지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섹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가장 강력하게 올랐던 쪽이 지주하고 증권 쪽입니다. 그렇죠? 예. 조금 지금 쉬는 건가요? 여전히 정책의 모멘텀으로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까? 예,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분산되기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책으로 올라간 종목군들이라고 하면 우선적으로는 정부가 이제 증시 부양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부양 관련해서 뭐 배당을 늘린다든가 이런 종목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뭐 저PBR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많이 올랐죠. 증권, 건설, 금융 등등의 어떤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랐고 또 하나 이제 그 뒤에 조금 한 템포 늦게 출발한 게 이제 지주회사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지주회사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다른 회사 지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제 배당을 해서 조금 인색한 거 아니냐 이런 시장의 평가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배당을 늘릴 것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수가 기본적으로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가 많이 올라가서 그렇죠. 그 기업 가치 자체도 크게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보통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세 상승이라고 표현할 때 꼭 두 개 업종은 사야 된다,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증권하고 지주회사 쪽입니다. 근데 지금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주가 상승률 측면에서 보면은 뭐 증권주라든가 건설업종 대장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어서 뭐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좀 관심을 둘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SK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강세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오늘은 한미 반도체 이스페타시스 같은 소부장단에서의 상승이 강합니다. 반도체에 대한 시각은요? 예,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참 박스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 4분기 이후부터 보면은 아랫단으로는 52,000원 정도, 윗단으로 6만 원 정도. 또 오늘도 보면 6만 원 잠깐 넘어갔다가 이제 결국엔 다시 밀려버리는 그런 형태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근데 삼성전자 수급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말 열심히 매도했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틀 연속 매도는 안 하고 또 매수 우위 보이고 이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한편으로 보면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아예 제거가 되면서 차라리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값이 없어지니까 그걸 빼고 놓고 보면 괜찮은 것 같다. 최근에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AI 관련된 칩에 대한 생산 라인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이 기존 반도체 제품에 대한 생산 라인을 늘릴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고, 그렇게 되면 공급이 이제 제한적이 되니까 그럼 반도체 가격이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막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놓고 본다라면 기본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이 덜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나라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한다라고 볼 때 가장 먼저 편입하게 되는 그런 종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조건이 나쁠 때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지금은 지수 자체가 또 강세장으로 올라가는 국면이다라고 보면 삼성전자 편입이 늘어나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소부장에도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오늘 물론 이제 한미 반도체가 올라가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만 놓고 보면은 하이닉스 쪽에 가까운 종목군들, 이게 이제 한미 반도체나 PSK 홀딩스, STI, GST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HBM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하이닉스 쪽에 움직이는 종목으로 보는 편이고, 반면에 삼성전자하고 조금 연결고리가 있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보면 원희가 IPS, 유진테크 뭐 이런 등등의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군들인데, 최근 들어서 보면 약간 삼성전자 쪽에 가까운 종목군들이 더 상대적으로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소부장에서는 만약에 삼성전자가 6만 원 돌파하고 안착이 된다면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가까웠던 종목군들 쪽에 더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섹터의 이야기를 여쭐 게 많은데요. 좀 모아서 얘기하면, 사실 그러면 지금 계속 잘 가고 있는 조방전은 계속 여전히 괜찮은가와 함께 한편에서는 가야 될 섹터 못 가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자동차하고 2차 전지입니다. 그죠? 예. 거기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핵심 양 끝단에 있는 섹터와 함께 포트폴리오 전략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뭐 이거 사실 어저께도 제 친구 전화 와서 방산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린 걸 여기서 드릴 수는 없고, 네. 근데 지금은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종목은 기대 수익치가 낮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점에서부터 올라온 게 별로 없는, 뭐 앞서 삼성전자라든가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자동차 업종. 근데 최근에 자동차 업종 외국인 기관이 현대차, 기아 계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포트 비중을 조금 높이고 기존의 강세 종목을 조금 줄이고 이런 식으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강세장으로 막 끌고 가는 종목보다는 이제 온기가 돌 수 있는 저평가 못 올라온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게 좋겠다, 이런 의미이신가요? 우리가 보통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이제 기대 수익을 많이 따져볼 수밖에 예.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방산주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 대비 뭐 10배 올라오거나 5배 올라오는 네.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재료라고 해보면 지금 중동 사태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강하게 새롭게 나올 만한 재료는 또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나머지 종목군들은 관세 협정만 타결이 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는 거에 비해서 주가가 반응한 건 미미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앞으로 한 고개 정도만 남아있다라고 봐서 한 고개 남아있는 종목군들을 이제 조금씩 모아간다라는 정도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한 게 자동차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은 지금 관세 문제도 있고, 사실 현대차 한전 부지 어떻게 지어 나갈 건가 이런 것도 지금 불확실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제거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돼서, 자동차를 보지만 자동차 안에 공급하는 공급단의 업체들이 탄력은 더 좋으니까 그런 종목들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주요 섹터에 관한 얘기, 전략 얘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친구가 방산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변을 하셨다는 게 궁금한데, 방송에서는 안 하신다니까 대충 추론은 됩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거랑 결이 비슷하게, 야, 뭐 굳이 이렇게 많이 오른 거 말고 할 거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을까? 예. 제 추론입니다만 비공개로 하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시장은 늘 변동성이 있는 거죠. 핵심 변수들과 섹터 이야기,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